세한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브렉시트로 지난 한 주 시끄러웠죠.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만큼 국내 시장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점입니다. 브렉시트의 원인 그리고 파급 효과, 뉴스 기사로 많이들 접하셔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여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그리고 그 선호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금이나 달러, 엔화 같은 것을 보유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라는 신문기사들이 있었는데요. 부동산은 과연 안전자산인 것인지, 주택은 어떤지, 아파트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추선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과연 안전자산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유한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자산 아닐까요? 자기가 일단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아파트, 주택 이런 거 말고 상가는 어떨까요?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모습을 너무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미국이 예정한 대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금리가 약간 오르거나 내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박스권 저금리가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저는 주택보다는 조금 조정받는 시기에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정도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 250, 한 300만 원 내외를 월세 어떤 맥시멈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가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사실 더 여력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살 집 한 채 갖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거는 상가에 투자해라. 그렇죠.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물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고르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맞아요. 이 위치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이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브렉시트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사람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가져온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추후에 어떤 파급 효과,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충격 낯설지 않으시죠? 벌써 3달이 지났나요? 알파고를 만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유님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 준비하셨죠? 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컴퓨터가 11월부터 소비자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법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브렉시트에서 로봇 어드바이저가 강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러면은 지금은 로봇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가 쓰였어요. 쓰긴 쓰는데 어떻게 쓰였냐면 증권사 직원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추천해주는 거를 이제 보고 할지 말지 이제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1월부터는 그냥 모든 과정을 돈 넣는 것까지 컴퓨터가 로봇 어드바이저가 하기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기사가 있지만 저는 이제 맡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돈을 컴퓨터한테. 네네네. 왜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도 뱅킹 안 하거든요. 다 PC로 하거든요. 그건 컴퓨터를 못 믿어서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해킹할 거를 못 믿어서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의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랑 같은 존재가 등장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이제 좀 전문 용어를 들으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 과거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시점의 재건축 수익률 같은 건 이제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이제 부동산에서 그게 꼭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 이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는 확실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대형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는 반포 자이 같은 데도 중대형 많이 끼워갖고서는 지어놓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중대형 분양가가 더 비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종부세가 그때 도입돼 갖고선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예전만큼 그 대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꽤 오랫동안 중대형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중소형이 대세다 모두 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죠. 요즘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다 중소형이 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소형이 대세다가 또 다시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이 대세였던 시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평형을 넓게 뽑았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널찍하게 광폭 베란다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인네 뭐 놀러 가거나 친척 집에 새로 입주한 데 놀러 가 보면은 30평 아파트라는데 이게 옛날 40평 아파트보다 그 정도로 넓고 쾌적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다 30평 아파트면 충분해. 우리 네 가족이 살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오히려 최근에는 서울시는 최소한 발코니 규제 등 이런 그 평형 규제가 많아져 갖고 새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30평대가 실제로는 20평대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굉장히 작게 네. 아담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요즘 나오는 30평대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좀 좁거든요. 그런 게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게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들 일반 분양 조합원들 평형 추첨을 하는데 많이들 40평 전후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소형, 중소형을 많이 짓고 있는데 나중에는 중소형은 찬밥이 되고 오히려 40평대, 그러니까 초대형은 아니라도 중대형 정도의 인기가 더 오는 시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아마 로보 아드바이저나 아니면은 컴퓨터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대형 평형들이 평당 분양가를 훨씬 높게 받았다면 최근에 뭐 블랙시티 같은 경우에도 22평이 가장 평당가가 높았죠. 근데 이제 또 다시 뭐 루치하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하는 평형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의 그 평당 분양가의 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추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뭐 종부세도 시행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2006년, 5년. 경기가 좀 안 좋아졌던 거, 종부세 부담 늘어나는 거, 가족수 줄은 거 모든 게 한꺼번에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포인플렉스님 말씀처럼 사실 뭐 2005년, 6년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로보 어드바이저가 만약에 중소형으로 바뀌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예측을 근데 했었어도 사람들이 안 믿지 않았을까? 정답이네요, 정답이네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지금도 안 믿는 판에. 예. 그렇죠. 예. 그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이 참 판단이 어려운 게 이 중대형만 하더라도 저희 엄마 친구분 한 분도 노후 대책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반포 자이 70평형대랑 90평형대랑 두 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종부세 엄청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은 막 맞는데 때려맞고 있는데 안 팔리고 그렇죠. 그런데 부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손절매하지는 못하시고 막 끙끙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1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중국 부자한테 팔면 되잖아요. 그래 중국 부자한테 네. 혹시 팔린 집이 아닐까? 엄마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 친구분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식시장에서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실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국의 주식 시황이라든지 이런 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유입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이번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일 증시 변화 그리고 환율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수익률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뭐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뭐 10일에 한 번씩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뭐 다운 계약이라든지 업 계약이라든지 이런 좀 그 쓰레기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예, 그 결과값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뭐 인구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런 중대형 선호도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쨌거나 유입되는 정보가 굉장히 다량으로 다각도로 점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이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은 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고를 봤을 때 근데 그런 많은 불확실성이라든지 많은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순간에는 다 수용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좀 보수적이라 그런 날이 온다는데 내 돈은 못 맡겨. 네. 제 돈 못 맡기죠. 제 돈 못 맡겨요. 네. 기사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증권에서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도입돼서 이제 실제로 효과도 있었고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그 뭐 먼 훗날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 근본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당장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이제 부동산에는 좀 어렵고 이제 뭐 향후에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미래. 그렇죠, 더 미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제 돈은 안 맡긴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격리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부동산, 어색한 조합이었나요? 주식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로보 어드바이저로 극복했듯이 부동산 시장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진 않을까요? 이런 다소 엉뚱한 상상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서 1편을 마칩니다. 부동산 4부.